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자, 지난 한 달 시장 속절없이 내려갔었죠.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 시장 강하게 되쳤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시장이 내려가는 와중에 우리나라 개인 신용 잔고가 높다고 생각했던 이런 생각들을 그대로 매도 광풍으로 이어가면서 아주 매도 폭풍을 몰아쳤던 게 일단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신용잔고 리스크 일단은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고점 대비 1조 6천억 원 정도, 코스닥은 2조 원 정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 저점 근처에서 많이 지금 이제 진정이 되는 이런 분위기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 또 올랐습니다. 4일 연속 올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만 지금 손해를 본 셈이 됐죠. 앞으로도 개인들 각자 알아서 신용관리 좀 해주시면 좋고요. 자, 미국 시장 그리고 외신 알아보겠습니다. 이한 캐스터. 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힘차게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지수 1.7%가량 상승하면서 33,839포인트, 나스닥도 1.78% 상승하면서 13,000선 지나갔고요. S&P 500 지수도 1.89%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끌어올리면서 목요일까지 4거래일 연속 랠리가 나타났고요. 다우지수는 지난 6월 이후 최고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국채금리 역시 4.6% 중반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 연말까지 산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 같은 경우에는 21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측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 먼저 발표가 됐던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도 이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암시를 했는데요. 이번 지표까지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게 되면서 연준의 긴축 여파로 고용 열기가 조금은 둔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함께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 될 텐데요. 오늘 밤에 또 10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임금 상승률 발표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82달러 선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영국 이렇게 주요국들이 금리에 있어서 동결로 결정을 내렸던 점이 달러 약세를 부추겼고요. 달러 약세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유가는 4거래일 만에 2% 수준으로 반등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Biden calls for humanitarian pause in Israel and Hamas war이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바이든이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humanitarian pause, 일단 인도주의적으로 일시 중지하자라는 이 pause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 중동 전쟁에 있어서 일시 중지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을 석방시킬 수 있도록 전쟁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대선 정치 모금 행사에서 나왔는데요. 한 청중이 유대인을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휴전을 촉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퍼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인질을 석방할 시간을 벌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일단 중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분쟁이 일어난 이후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지지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습 이후에는 적잖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아랍계 커뮤니티에서는 지지율이 17.4%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현지 시간으로 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억류된 인질 석방과 또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 등이 이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기사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Bank of England leaves interest rate and 15-year high. Says it's too early to think about cuts라는 기사인데요. 일단 해석을 조금 해보자면 영국 은행이 기존 금리를 15년 내 최고치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says it's much too early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너무 이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to think about cuts, 즉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뒤이어서 영국도 기준 금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영란은행이 2021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14회 연속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왔는데요. 이번에는 5.25% 동결로 결정이 됐고요. 이는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 결정에 있어서는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됐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내년 총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물가 잡기에 열을 좀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란은행은 목표치까지 내려가는 시점은 2025년 말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6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안정세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번 기준금리 결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항상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4거래일 연속 랠리를 보이다 보니까 모두 다 초록빛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 물들었습니다. 특히 $200 아래로 좀 떨어졌던 테슬라 살펴보시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6.25%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220 근처까지 좀 올라섰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도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 함께 보겠습니다. 2.07%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장 마감한 후에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은 $895억 달러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1.46,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폰과 서비스 부문 매출이 증가한 덕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서비스 부문은 매출이 16%가량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하드웨어 부문에 있어서 부진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매출은 4분기 연속 감소를 좀 하게 되면서 기대 외의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주가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업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라일릴리 함께 보시죠. 4.6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괜찮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이던스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을 내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매출 $95억 달러, EPS는 10센트 이익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적은 월가 예상을 좀 웃돌기는 했지만 회사는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긴 했습니다. 지난 8월에 9.7에서 9.9달러 이렇게 이익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연간 EPS를 6.5에서 6.7달러 정도 낮췄습니다. 인수 계약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까지 비용을 좀 들여야 하기 때문에 실적 전망은 조금 낮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퀄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약 $86억 달러, 그리고 EPS는 $2.02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폰 판매가 계속해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 애플과 재계약을 했다라는 점 또한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컨콜 내용 조금 살펴볼 텐데요. 퀄컴 CEO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기존 재고를 대부분 다 소진을 하고 새롭게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곧 출시될 갤럭시 S24 라인에 적용되는 반도체 대다수가 퀄컴의 제품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퀄컴은 지난 9월 애플과 2026년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지난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아서 노트북 시장에도 새롭게 진출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음 기업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산 업체들 볼 텐데요. 먼저 로키드 마틴 1.25%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0.54%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스롭 그루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일 대비해서 1.6%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좀 독과점 체제를 유지해왔던 미국의 방산 업체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방산 수출 그리고 수주의 키워드가 이제는 속도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빅테크 기업같이 민간 기업들도 방산 분야에 좀 뛰어드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는 전투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 시장에서 굳게 자리 잡았던 기존의 방산 업체들도 고민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 방산 업체들 어떤 방향을 좀 잡아가게 될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버와 리프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버 먼저 보실 텐데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6%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리프트는 8.4%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가 뉴욕 운전사들에게 수천억 원의 합의금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버와 리프트가 함께 기금을 만들어서 뉴욕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현직 운전사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건데요. 우버는 한화로 약 3천억 원, 리프트는 한화로 약 500억 원 가량을 내기로 했습니다. 일단 운전자들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우버와 리프트가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했고 승객이 내야 할 세금을 운전자들에게 떠넘겼다.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또 뉴욕 주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유급 휴가 같은 경우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맨 처음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대응을 했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기존 입장을 조금은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사 갈등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합의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에 있었던 외신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하나하나 체크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기금리 고공행진의 통화정책 수정 12월도 동결 유력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연준 FOMC 회의록을 통해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명문을 통해서 공개한 이 부분, 9월에는 없었던 한 가지 표현이 더 추가됐다라는 건데요. 금융 여건, 즉 Financial Condition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국고채 금리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미국 장기채 금리 역시도 계속해서 급등세를 연출해 왔습니다. 미국 10년물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4.99%를 넘어서 5%대까지 터치를 했었고요. 한때 6%대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전반적인 기술주 투심을 약화시켰습니다. 성장주와 기술주가 모두 하락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 부추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준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 및 금융 여건이 더욱 조여지면서 경제 활동가 그리고 고용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것이다라고 풀이했는데요.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앞으로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또 대출 이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금리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시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2%대로 지속 가능하게 낮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도 약간 이 매파적인 입장 역시도
좀 더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증권사에서는 해당 내용이 이번부터 시작해서는 좀 비둘기파적인 내용으로 풀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여기다 보시면 연준 성명문을 통해서 금융 여건에 대한 문구를 추가했었고 국채 발행 축소에 금리 2주째 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 가장 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건들락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과 금리 인하 시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좀 나오고 있지만 다만 많은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금리 향방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럽연합에 이어서 영국은행 역시도 좀 동결 동참을 좀 잇따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금융시장도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8% 가까이 올랐다는 점 역시도 이번 동결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뉴욕 3대 지수 이 같은 결정에 1.8%대 급등한 채 마무리가 되기도 했고요. 나스닥 역시 급등해서 상승했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2% 넘게 급락하면서 4.66%에 안착하기도 했고요. 이 경기 침체를 준비하며 금리 인하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주장 역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역시 앞서 지난달 2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어제 우리 시장 역시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세에 힘입어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4% 넘게 급등하면서 코스닥 1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소식에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역시 계속해서 연말 증시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화물 매각 종결에 미국, 일본 협상까지 남은 2부 능선도 험난하다. 어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다시 개최됐습니다. 10월 30일이었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사회가 개최가 되긴 했었지만 긴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은 다음 날을 기약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는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남은 화물건이 계속해서 제약에 잡히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한항공은 양사 이사회 결과를 정리해서 유럽연합 경쟁당국 EC에 시정 조치안을 제출한다라는 의견도 내보냈었는데요. 이 핵심 조건인 화물사업부 매각안을 이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최종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앞으로 남은 좀 우여곡절이 남아서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화물 사업을 인수할 항공사가 나와야 하는 이 쩐의 전쟁이 시작되고 마지막 난관인 미국과 일본 경쟁 당국의 최종 승인 역시도 남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최종 처리를 할 것으로 예견을 했었던 미국이 발목을 잡고 넘어갔는데요. 미국의 경우 5월에 한 외신에서 미국 법무부가 양사 합병을 막기 위한 소송도 검토 중이다라는 의견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미국 항공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대한항공을 펼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노선에 대한 독점 우려가 이런 부분에 조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기업들은 항공과 화물기를 통해서 반도체 그리고 IT 같은 제품을 실어 나르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독점으로 화물과 운송을 가격 인상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에서 좀 잡고 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 경쟁당국은 상대적으로 쉽게 양사의 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화물 부분에 국내 저비용 항공사 인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체급 차이가 워낙 커서 일부 대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EC에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긴 했었는데 아직도 8부 능선 남아 있습니다. 인수업체를 찾으려면 1월 승인이 전망되고 있고요. 어제는 아시아나항공 그룹주가 일제히 거의 하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항공 운송 가격 인상 우려 때문에 독점 우려가 계속해서 이 부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지하고 있죠. 일본과는 상대적으로 승인 협상 좀 비교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경영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1조 자금 수혈이 좀 급박합니다. 국내 LCC 4개사가 지금 뭐 달려들고는 있지만 워낙 체급 차이가 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아시아나 항공 화물 부분 인수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봐야죠. 세 번째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출 훈풍 탄 K라면 더 빨개진다. 최근 저희 오늘의 일면에서도 라면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불닭볶음면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수출 호조 덕에 올해 매분기 호실적 축포를 쏘고 있는 라면 업계가 내년에도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으로는 매운맛을 꼽아봤었는데요. 매운맛 제품들을 기대 이상의 소비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반응을 해외에서도 확실하게 체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들의 실적 성장을 이끄는 건 단연 수출에 있었는데요. 이 한국 라면의 대명사인 농심 신라면에 이어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해외 무대로 나가서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었다라는 호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류 인기 속에 소비자들은 K푸드 이꼴 매운맛이라는 그런 공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매운맛을 부추겼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고온을 감지하는 신경의 쾌감을 느끼게 하는 엔돌핀을 분비해서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죠. 이 농심은 이날 올 여름 한정판으로 선보였었던 신라면 더 레드를 오는 20일에 정식 출시한다라고 밝혔고요. 산양식품 역시도 넥스트 불닭볶음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뚜기 역시 같은 달 열라면에 마늘과 후추를 훨씬 더해서 마열라면으로 지금 매운맛 라면으로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라면 시장입니다. 오뚜기 마열라면 그리고 삼양 맵탱 한 달 새에 100만 개, 300만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도 인기지만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K라면 수출 덕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매출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국민연금, 키움증권도 주주권 행사 정조준한다. 최근 키움증권의 주가가 연이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2차례나 주식 불공정 거래에 연루돼서 리스크 관리 문제가 불거진 키움증권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카카오에 이어서 주주 가치 훼손 사례가 불거진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이 사실관계에 그치지 않고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즉 수탁자 책임 원칙을 발동하겠다라는 의지로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보다 더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목적이지만 경영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선에서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투자은행 업계에서 국민연금이 주주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보인 건데요. 키움증권은 올해 4월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속해서 손실 등이 발행한 후에도 주가 조작에 연루된 영풍재지 계속해서 하한가 이어지고 있죠.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해 부실한 리스크 관리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풍재지는 어제까지 7거래를 연속해서 하한가 진입했었는데 키움증권이 이로 인해 떠안게 될 미수 손실이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상향한 BNK 금융지주 역시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연이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구속됐고요. 카카오 최대 주주인 김범수 창업자 역시도 사법 처리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논란으로 3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여서 금감원의 관리를 계속해서 감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만약에 오늘도 8거래일째 하한가 진입하게 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내준 농협은행은 33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고요. 대구은행 역시도 손실이 큽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점인 건 키움증권이죠. 미수금 손실이 오늘까지 영풍재지가 하한가에 진입하게 된다면 4천억 원의 육박하게 된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 투자 판단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미 재무부 국채 발행 속도 조절, 금리 급등의 제동.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우선 연준에서는 FOMC 회의를 통해서 2번 연속 일단은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이죠. 그래서인지 뭐 국채가 갑작스럽게 뭐 하락하기도 했고 미증시 갑작스러운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FOMC 11월 FOMC 회의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뭐 2달 연속 아까 2번 연속이죠. 9월 달 하고 이제 11월 달 연속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까지 뭐 여러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던 그거에 맞춰서 시장 예측치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FOMC 이전서부터 장기 국채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장기 국채 상승으로 인해서 연준 위원들 이제 계속 나와서 멘트하는 게 최근같이 이렇게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을 때 장기 채권 금리의 상승이 뭐 동결의 뭐 하나의 그 요인이 됐었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에 미국 재무부에서 장기 채권을 이제 많이 발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이후에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분기 내에 지금 미국의 국채 발행 규모가 1조 달러가 좀 넘는 그런 규모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 달 초에 4%였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 자체가 10월 하순에는 5%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1%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이어간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상승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그만큼 미국의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한다라는 그런 이유가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재무부가 4분기에 채권 발행액을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FOMC 회의를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 FOMC 회의에 이제 기준금리 동결이냐 아니면 인상이냐라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런 부분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에 미국의 채권 발행액은 7,760억 달러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3분기에 1조 달러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시장 예측치 8,500억 달러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낮게 그렇게 이제 발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를 하향시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제 세부적인 그런 이제 채권 발행액을 이제 기준을 했을 때 11월 5일 날 만기 도래되는 채권이 1,12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만기 도래되는 금액이 1,022억 달러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한 98억 정도 달러 이제 추가적인 발행을 통해서 1,120억 달러를 발행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8월에 예측했었던 1,030억 달러보다는 조금 늘어났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도감을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1분기에 채권 발행액이 지금보다 조금 더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8,160억 정도를 발행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장기 채권에 대한 발행량이 조금씩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금 채권 만기에 그러니까 지금 뭐 화면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11월 달에 장기 채권 발행액
계획 일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봐야 향후에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1월 7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3년 만기 채권을 480억 정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는 10년 만기 채권을 400억, 그다음에 11월 9일에는 30년 만기 채권을 240억 정도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채권 발행이 됐을 때 그 낙찰 금리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가 요동을 칠 가능성은 있으니까 만약 이 발행된 당시에 금리보다 만약 높게 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의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이거보다 낮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채권에 대한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임순재 대표께서 잘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외국인의 이제 과연 국내 주식을 재매수할 것이냐 여부에 좀 관심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 들어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10월 달만 해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2조 9천억,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4,440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8월 이후서부터 외국인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 이렇게 포효를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이제 상장증권,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에 대해서 순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9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8월과 9월 달 연속 주식은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8월 달 이후에 국내 시장을 이탈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국채 금리의 상승과 그다음에 원화 약세에 따른 그런 이제 국내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그런 투자를 이제 줄였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게 그만큼 한미 간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2%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국내보다는 미국의 채권을 사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원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그만큼 주식 시장에서의 한국물에 대한 메리트가 그만큼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 여전히 좀 부진한 그런 경기가 둔화가 쉽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중국 시장과 상당한 연동 관계가 있는 국내 시장도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포지션을 좀 크게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다시 유입을 할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이제 11월 새로 이제 시작을 한 이후서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미국에서 채권 금리가 하향 조정이 되고 향후에 기준금리가 인상보다는 동결이나 아니면 또 인하 쪽에 포커싱이 되면서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호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해도 지금 투자를 외국보다는 국내 쪽으로 이제 투자를 늘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 1,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한 2,800억 정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전환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이지 않나 싶고요. 시장 자체가 어저께 큰 폭으로 보였고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외국인 매수세의 지속성 여부가 이런 상승세의 전환 여부를 판단한 주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 재매수에 주목하자라는 그런 바탕으로 현재 금융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라면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붙어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이제 종목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그와 더불어 이제 이번 주에 여러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될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밤에 미국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조정을 보였었던 성장 기술주의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성장 기술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일 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 기술주에 대해서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온 여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금리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성장 기술주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와 더불어 이제 3분기에 이런 성장주 중에서 3분기 아니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 와 내년에 그 실적이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섹터나 기업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수출이 회복이 되면서 이런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자동차나 조선,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기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반도체나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종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도체 관련된 특히 소부장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이 뭐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DDR5나 HBM3와 같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뭐 올해 4분기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도 그만큼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관심 있게 보실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나 마이크론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HBM3와 관련돼서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에도 납품이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HBM3에 대해서 시장이 확대가 될수록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좀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그 플라즈마 장비에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공정 과정에서 미세화 강정이 진행될수록 이런 플라즈마 관련된 그런 이제 기기의 장비들의 사용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장비의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도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량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소부장 업체도 물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기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역대 최대의 이제 3분기 이제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10% 증가한 25조 5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273% 증가한 2조 8,600억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SUV나 뭐 전기차와 같은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가 잘 운영이 되면서 전반적인 매출과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10월 달 자동차 판매도 25만 7천 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로 크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판매가 전년 대비 9.2%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 이제 전일 이제 원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뭐 워낙 지금 뭐 계속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계속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중저가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판매를 확대하겠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계속 이익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배당주로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선 관련된 업적으로 동성 하이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올해 들어만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서 250억 원을 투자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초저원 보온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제 생산시설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2022년보다 생산 능력이 50%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좀 안정되면 성장 기술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들도 하나하나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트코 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다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털로는 두산 테스나 이름에서 알 수 있죠. 테스트 업체입니다. 펀더멘털 한화 시스템 방산업체 되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들어가겠습니다. 제 차트를 보시면 어제 후공정 관련주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방금 그 임순재 대표가 그 하나 마이크론 말씀을 드렸고 저도 한 일주일 전에 하나 마이크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하나 마이크론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두산 테스나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 두산 테스나 뭔가 이게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어쨌든 BNK 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합니다. 안정적으로 앞으로 성장을 계속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회사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그중에서 그 만드는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물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할 때 이 사람들은 수입을 그 가격, 하나당 장비 가격이 있습니다. 장비 가격에다가 그리고 테스트한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걸 Q라고 보는 거죠.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면 가동률이 늘어납니다. 가동률이 좋아지면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죠. 그래서 어제 이 주가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가동률이 예전보다 좋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엔 50%대에 있던 가동률이 70%까지 다시 올라왔다. 22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좀 많이 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4분기에 모바일 성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삼성에서 이제 핸드폰 갤럭시 쪽에서 새로운 모델들이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동률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가면 삼성전자의 사업 의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계속 키우겠다. 이런 육성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두산 테스나 계속해서 좋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대차증권입니다. 현대차증권 3분기에도 성장을 지속했다. 그래서 CIS, 핸드폰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건데 요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SOC 부분은 여러 가지겠습니다. 전장용 그런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AP 관련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건데 이 AP, 전장용, CIS 이런 거 봤을 때요. 수익성이요. 제일 좋은 게 전장용입니다. 그다음에 CIS, 그다음에 AP 이런 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장용 부분의 가동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 회사의 이익률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가동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익률이 좋아지고 전장용 비중이 많아지면 이익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국내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국내 전장용 ADAS 이거를 완성차 업체가 이제 삼성 파운드리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 삼성 파운드에서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만들면 이 두산 테스나가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 시간에 따라서 이 장비의 가격에 따라서 이 회사의 레버뉴 그러니까 수익이 정해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4분기 가동률이 당연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CIS 관련된 이런 탑재 모멘텀, AP 칩도 다시 복귀를 했죠.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센티멘털로 가져오는 주식들은 말이죠. 성장성이 있고 안정적이다 합니다만 주가는 상당히
왔다 갔다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좀 분위기 좋을 때는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어쨌든 장기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었죠. 최근에 이틀째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시면요. 완전 하단은 아니지만은 중앙에서 하단 요게 있죠. 그러니까 크게 비싸지는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자, 삼성전자가 그동안 가동률이 좀 안 좋았잖아요. 이제 가동률을 올리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가동률을 올리면 이 회사도 가동률이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동률 사이클을 보시면서 이제는 사이클이 하단에서 위쪽으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포워드 PER 보겠습니다. 절대 저평가 영역에 와 있죠. 11.8배니까 그렇게 IT 중에서는 높지는 않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ASFA 반도체 29배, 한미는 너무너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분위기 좋을 때는 분위기는 그런데 많이 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20% 가까이 올랐는데도 PER이 9.9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아래쪽에 있는 게 그나마 분위기도 좋고 떨어져도 다시 복원 가능성이 아주 큰 회사가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17%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후공정 쪽 관심 많아지고 있습니다. 센티멘탈 주식 오늘 두산 테스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제목을 한화 계열 방산주가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수가 이렇게 막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는데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땠습니까? 이 차트 보세요.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저희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를 보시면 뭐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오면서 한화 시스템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K9이나 뭐 천궁이나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얘기 나올 때마다 한화 시스템도 같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어제 나온 뉴스를 제가 이제 하나 봤어요. 공시가 나왔던데 말이죠. 방위사업청하고 K1 계열 전차입니다. 이 성과 기반 계약을 했습니다. 이 성과 기반 계약을 영어로는 PBL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인티넌스를 이제 담당을 하는 건데 매출의 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쨌든 K2, K9 이쪽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게 좀 있다 이렇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 나오는 리포트는요. 방산부, 특히 수출 방산의 호실적이 이 회사의 그 여러 가지 매출도 그렇고 영업 실적도 3분기에 상당한 그 강세를 이끌었다 이런 얘기예요. 3분기에 영업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만 봐도요. 60% 이상 이렇게 상회를 했습니다. 당기 순위까지 가면 더합니다. 왜냐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분법 2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영업도 잘하고 영업 외에서도 3분기에 좋았다 이런 얘기고 여기가 방산만 하는 데가 아니고 계열사들 한화 솔루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ERP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ICT 사업도 괜찮았다. 그 캡티브 마켓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TICN 4차 양산 산업까지 겹쳐가지고 영업이익률이 7.6%로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움증권도 호실적 얘기했죠. 그리고 11월 달에 군용이죠. 저궤도 위성 사업에 입찰을 합니다. 지분율이 한 5.4% 되니까 여기서도 캐탈리스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계속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개인들은 물량을 뺏기고 있네요. 좀 유념을 하시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도 낮은 부분에 있으니까 그게 크게 여기서 빨리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좀 팔아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포워드 PER은 18.4배는 약간 높죠. 그러나 이제 목표 주가 여전히 상승 여력 좋게 보고 있습니다. 44%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러 두산 테스나, 펀더멘탈러 한화 시스템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8월 효가 이틀째 지속, 뉴욕 증시 1.7% 이상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일면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속도 조절, 금리 급등의 제동,
외국인이 재매수하는 성장 기술주 꼽아왔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산테스나 후공정 관련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시스템, 방산주가 선전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